다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 보장 관련해서 일단은 뭐 신입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보장을 구성을 할 때는 뭐 어떤 게 좀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드리면 딱 좋을 만한 강의 자체가 현재 이제 보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슈, 트렌드, 어떤 화제가 있고 어떤 이벤트 거리가 있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이제 보험금 청구를 크고 작은 걸 고객님들 거를 좀 보셨던 분들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실비가 점점 이게 보통 되게 난처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던 차에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보시고, 편안하게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정보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고객님을 만났을 때 이런 대우를 하고 이런 대처를 하면 좀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치료 딥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실비, 보험금 지급 안 되는 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고객님들은 당연히 실비, 보험금 하면은 다 받으시는 걸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해봤자 뭘 합니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으면 고객님 실비만 가지고 계시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랑 그냥 이제 알고만 있는 거 다르니까 첫 번째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그렇죠? 표적 항암 치료의 장점이 뭐죠? 첫 번째, 항암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뭐죠 그게? 치료의 좀 플로우를 좀 알자면, 뭐 암덩이가 확인이 됐을 때는 암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남아 있는 이제 림프나 이런 데 이제 전이가 돼서 수술로는 마저 제거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을 항암이나 표적 항암으로 태워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치료를 끝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그 암덩이가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클 때는 그 항암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면 그러고 나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학항암제 치료를 통해서도 화학항암제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괜찮아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고, 화학항암제 첫 번째 특징이 뭐가 있죠? 1세대 항암제인 화학항암제의 특징이 뭐가 있냐? 멀쩡한 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작용이 크다라고 딱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치료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험적인 면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는 화학항암제 말고도 그냥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보험금이 드느냐, 그게 치료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드느냐를 알고 있으면 고객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줄여드릴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표적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인가요? DNA 검사를 해가지고 네. 표적 암세포를 특정한 다음에 네. 표적을 찝어서 그 암세포만 처리하게 만드는 항암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암세포가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암세포는요 정상 세포인 척을 합니다. 네. 암세포는 되게 나쁜 놈인데 되게 똑똑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가
암세포인지를 처음에 모릅니다. 근데 일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암세포가 좀 뭐가 이렇게 보호막이나 이런 거 둘러싸여 있으면은 그걸 제거를 하고 마치 이제 자석에 붙는 철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표적 항암제 단점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암세포가 면역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암은 되게 똑똑한 애거든요. 그 다음으로 면역 항암제는 뭘까요? 면역 항암제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좀 해보죠. 소리가 들리시나요? 작아요. 암세포 표면의 단백질인 PD-L1이 면역세포인 T세포의 PD-1과 결합하면 T세포는 암세포가 불량세포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암세포에 이런 눈속임 이게 면역 관문 억제제가 면역 항암제예요. 그냥 의료진들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불러요. 면역 항암제를 잘 안 불러요. 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면역세포 표면의 PD-1에 면역 관문 억제제가 먼저 결합해 암세포가 결합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해 공격을 개시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용하는 면역 항암제는 기존의 항암 치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치료법인 건 분명한데요. 문제는 이 약이 10명 중 2명에게만 효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은 어떤 사람에게 반응하는 걸까요? 잘 보셨나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얘가 암세포가 아닌 척을 하거나 암에 대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일정 치료제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통해 가지고 얘가 통과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열어주고 거기다 이제 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얘가 보니까 암세포였네. 눈속임을 하고 있던 얘를 면역 관문 억제제를 통해 가지고 얘를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들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얘네가 이걸 알아보지를 못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화학항암제 갖다 싹 다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멀쩡한 세포도 날아가고 이게 방사선 치료잖아요. 그렇죠? 항암 방사선 치료거든요. 약물 플러스 항암 방사선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방사선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원자폭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후쿠시마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작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엄청난 높은 방사능이 유출이 됐는데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죽어요. 그냥 그 HBO 드라마 체르노빌 보신 분 계시나요? 되게 유명한 외국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거기 청소하러 들어간 사람이나 근처에 가기만 해도 다 어떻게 됩니까? 방사능이 피폭돼서 몇 시간을 채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후쿠시마에 그래서 로봇을 쭉 들여보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로봇이 몇 분 못 견디고 그 방사능에 로봇이 정지돼 버리거나 터져버리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 얘기 왜 합니까? 이런 것도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고객님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방사능 치료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암세포를 죽이거나 축소시키려면은 그만큼의 독한 치료가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썼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면역항암제랑 표적항암제가 개발이 되면서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키트루다라든지 그게 지원이 되더라도 얼마죠? 한 방에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신포괄 수가제 적용으로 국가 지원이 축소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점만 말하면 고객님한테 그걸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잠깐 이거 혹시 들리나요? 이거 리모컨 여기 있습니다. 아 고마워요. 저기네. 잠깐만 하면 끌게요. 그 오늘 제가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간단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근데 제 소결론은 그거예요. 필요하다예요. 필요하다요.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님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아까 창경 FA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도 나왔잖아요.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만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생존에 대해서 초기가 아니면은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2세대 면역 항암제 어디에 죄송합니다. 저 표적 어떤 거 제일 많이 쓰나요? 어느 암에다 제일 많이 쓰나요? 유방암 제일 많이 씁니다. 유방암 표적 항암 받았어요. 환우 네이버에 유방암 환우회 대부분 여자분들이겠죠. 특이한 경우는 남자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유방암 환우회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저 유방암 몇 기 진단 받았고 암세포 그 TNM 병기 있죠? TNM 병기 여러분들 아세요? 네. 네. 이거 손해사정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셨었잖아요. TNM 병기는 이제 침윤도 암세포가 어디까지 침윤했는지 몇 개인지 그런 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유방암 진단받은 분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표적 항암제 단점이 뭐가 있죠? 비용이에요, 비용. 두 번째, 면역력. 표적 항암제 면역이 생긴다요. 죄송해요, 글씨 너무 못 쓰죠. 세 번째, 면역.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치료를 하시다가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3단계 면역 항암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거 통하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이 면역 관문 억제제를 쓸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먼저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돈으로 치료를 해주세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암세포가 이 두 가지 치료가 유독 잘 드는 암이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이랑요, 악성 흑색종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수술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악성 흑색종은 아시아계나 흑인들한테는 잘 안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인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진 피부 암의 일종이죠. 그렇죠? 뭔가 시커먼 게 티눈 같은 게 발바닥에 손바닥에 생겼는데 그게 우리 몸에 있는 림프를 통해서 온몸으로 전이가 됩니다. 수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술을 못 하죠. 그렇게 림프로 전이 되는 암들이 무서운 게 뭐죠? 수술이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자기 전. 장기 전이 되는 것도 위험하죠. 두 번째 뭐가 있죠? 뼈에 전이가 돼요. 암으로 인해서 뼈에 전이가 된 거를 보장해주는 치료 보장이 뭐가 있죠? 실비 말고 뭐가 있죠? 암진단금 하나 있겠죠. 네, 암진단금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 하나 내릴게요.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까 여기 고장 강의 그 강사분들 그거로 들어오신 분들 들으셨지만 이 고객님을 만나셨을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이래야 고객님도 알아듣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실비가 있냐? 있다. 없냐? 이거 아시죠? 이거 한 번씩 보셨죠? 이 프로세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있냐 없냐? 있어? yes. 암진단금이 있냐 없냐? yes.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치료비가 있냐 없냐? 있어. 자,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진단금이 얼마만큼 있냐? 5천만 원 이상인가? 노예요. 노하면 다시 올라.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자, 첫 번째,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쓸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쓰면 효과적인 암이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암에 공통 지어서 쓸 수 있는 보장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표정 아니 오늘 요즘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계사들끼리도 싸워요. 제가 이 공부 좀 하려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 치료 필요 없다. 아니 없으면 어떡해? 내가 거기에 딱 되는 거로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그쪽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 암 치료를 진짜 좀 제대로 받으려면 진짜 1억 5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암 진단 1억 5천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근거? 잘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은퇴를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10년 정도 남겨놓은 사람은 한 50대라고 합시다. 자녀가 한 명 있을 수가 있고 두 명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의 사무직이면 급여가 얼마 정도 될까요? 50대 네. 꽤 되시죠? 꽤 되시죠? 뭘 400? 5, 6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무직도 요즘 돈 많이 받아요. 제가 그 삼성전자 그쪽 무선사업부에 계시는 고객님 연봉 7천, 9천 받아요. 9천. 상여가 PS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 살면은 나가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진단비를 책정을 할 때는 우리가 암에 걸린 분이 치료가 끝나고 몇 년 이내에 재발 안 되면 이 사람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봅시죠. 5년 봐요, 5년. 치료 끝나고 나서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이 사람은 암 재발 안 할 거라고 완치됐다고 보통은 봐요. 5년 이내 재발하면 돌아가실 확률이 80% 90% 올라가요. 몇 기가 됐던 상관없이. 암은 재발하면 보통 돌아가신다고 보더라고요. 뭐 3번, 2번까지 수술하셔가지고 괜찮아지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봅시다. 3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생활비로 가정에 있다 보면 얼마나 쓸까요? 200만 원. 그 이상 쓰죠. 맞벌이도 아니에요. 외벌이죠. 아이까지 있으면 남는 거 없어요. 300 다 써요. 1년이면 얼마예요? 3,600. 3,600이잖아요. 네. 곱하기 3 하면 벌써 얼마예요? 1억이 넘어가죠. 1억 8. 1억 800이잖아요. 5년이면 얼마죠? 1억 5천 넘어가죠. 7천. 암의 진단을 먼저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지원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지원 먼저 받잖아요. 어떤 거 먼저 받죠? 산정특례제도.
어떤 거 받죠? 급여만 받아요. 급여 치료만 받는다고. 토하고 치료 받으면 토하고 막 이상한 거 아니면 일반적인 치료. 예. 언제 얼마 동안 받으시죠? 암은 5년간 받으세요. 5년간. 안 걸리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그 다음 실비 나와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이. 갑상선암 1기, 2기 이런 거 진단받으면 괜찮지. 치료받고.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래.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 의대 갈 것 같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 폐암 걸렸는데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쓸 수 있대. 이거 쓰면 할 가능성이 되게 높대. 근데 이거 안 쓰면은 죽을 확률도 높대.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없지만 보통 폐암 같은 경우에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경부 항암제도 있습니다. 알약으로 드시는 거. 자,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여기 부모 입장인 분 안 계시잖아요. 저도 자녀 입장이에요. 왜냐면 저도 자녀가 아직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어렵죠. 네, 내가 나 하나 포기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보장에 대해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라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암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첫 번째, 그러니까 우선순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표적 항암제랑 면역 항암제는 정답이 아니에요. 진단비가 많아야죠. 우리 헬스케어 아미니 뭐니 그런 거 왜 가입해요? 싸죠. 비갱신은 더 싸잖아요. 갱신은 더 싸잖아. 믹스매치 해가지고 진단비 1억 이상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만들어 주고 나서 부족하면 표적 항암이니 면역 항암이니 이런 거 넣어 주시라고요. 세 번째,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치료를 다 했는데도 사람이 돌아가실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여기 질병 사망을 섞어주셔도 되고 종신을 하나 넣으셔도 되고 전기를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호스티스 비용 같은 거 재진단화까지 넣으시면 좋은데 재진단화 비싸서 잘 안 내시잖아요. 그렇죠? 여력 되시면 꼭 넣어주세요. 이거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유정 FA님. 네. 어려워요. 이 내용 쉬운 내용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유정 FA님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사람인데 엄마가 아빠가 뭔가 준비해준 건 있어. 그렇죠? 있는데 그럼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뭔지 잘 몰라. 유튜브랑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치료가 최대 7천에서 5천만 원씩 준다는 거야. 그 기적의 신기술이래. 암진단금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그것만 내면 된대요. 최소 보험료 2만 원, 3만 원 맞추면 된대요. 그렇게 물어보는 고객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내용을 고객님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세팅을 도와드려야 되냐 이거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혜림 대표님 당연히 얘기하실 수 있겠죠. 짬바가 있는데. 보상점 가격을 주잖아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고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표적 항암제랑 면역 항암제는요 1세대 화학 항암제랑 다르게 건강한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찾아서 없애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치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가지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내 몸이 허락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치료제가 표적항암제랑 면역항암제입니다. 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가 물론 보긴 잘 아시겠지만 그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단순히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특약으로 5천만 원, 물론 7천만 원까지도 올라가죠.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본인이 치료를 하시는데 끝까지 다 하실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 특약만 가지고 계시다가 보장을 제대로 못 받으시게 된다면 그 치료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병에 걸리시더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시겠나요? 네. 당연히 가입해야죠. 어떤 암에 걸리더라도 암 진단비를 주는, 암 치료비를 주는 보험이 있으면 가입하시겠나요?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게 암 진단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 진단비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비만 있으면 된다는데 뭐만 있으면 된다는데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걸 설득을 하고 넘어가요. 요즘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아요. 네, 엄청 많다고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르고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좋죠. 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데 표적항암제랑 면역항암제 질문이 들어오시면 첫 번째 뭐 하시면 된다? 암 진단비가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냐 3천만 원 이상이냐 인 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 세팅해서 그 업셀링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암 진단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중간에 딱 여기 절반 했거든요. 중간 질문을 좀 받고 갈게요.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이제 얘기를 질문이 없으면 바로 설명을 하나 할게요. 그럼 대안책이 있어야 돼요. 대안책. 암 진단비 있어. 나는 FA님이 설계를 잘 해줘가지고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특약이 나오기 전에 가입을 다 했어. 근데 이게 하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 가입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너만 그거 좀 싸게 좀 해줘봐. 라고 하면 그럼 기본보험료에 맞춰가지고 자 이런 바보죠 바보. 필요하신 특약을 더 넣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볼게요. 표적, 면역 관련된 거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세팅 뭐 하면 좋을까요? 웬만한 거 다 넣어주세요. 그냥 관련된 거 다 넣어봤자 10,000원도 안 넘어가요. 아시잖아요. 설계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10,000원 안 넘어가요. 양성장, 다빈치, 로봇, 메리츠 같은 경우에 왜 넣어주셔야 돼요? 메리츠는 종수술에서 비급여 보장이 빠졌어요.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고려해서 넣어주시고 자 추가로 메리츠 같은 회사에서 넣어주면 더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간병인, 지원, 일당 이거 넣으면 괜찮지. 맞벌이 부부야. 내가 아파. 암으로 들어누웠어. 아까 그 아저씨보다 좀 난 거잖아요. 그쵸? 와이프가 돈을 맞벌이로 벌고 있으니까 한 명은 포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일단. 근데 요즘 누가 이런 집이 아니고서야 가족들이 간병하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아이고 효도 내가 효도해야지 하고 일 다 때려치고 가가지고 옆에 누워 계신 양반 옆에서 수발대고 있으면은 부모 입장이 되게 난처해요. 내가 죽일 놈이지 아파가지고 처자식 고생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당장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전 제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저희 할머니처럼 치매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걱정을 해요.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제 위로 누나 하나 친인척이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저희 누나랑 저희 와이프, 처제, 예비 동서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80대, 90대 돼가지고 치매 걸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들 거 아니에요. 병수발을 누가 들어요? 네? 여러분들 집에서 어르신 오랫동안 모셔본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계세요? 해보셨어요? 네, 저 하루 돌아봤을 때 저희 집에. 장난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40년 모셨거든요. 거의 40년 모셨거든요. 전 잽도 안 되죠. 저희 할머니 치매 12년째 앓고 있어요. 이제 앞니까지 다 빠졌어요. 근데 이제 요양원에 들어간 지 2달이 되신 거예요. 그간 세월의 그 고생을 말도 못하죠. 저희 어머니도 되게 힘드셨으니까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갱년기까지 와서 간병인 지원특약 끼케 121 뭐 이 정도밖에 보장 안 하지만 비용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10만 원으로 계속 계산해 봤을 때 이게 1200이잖아요. 1200. 암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을 오래 안 한다고 한데 그 열흘의 시간이라도만 벌어도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실비 함정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특약 치료는 입원해서 받을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맹점을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손해사정사님 교육 왔었을 때 1세대 화학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입원으로 인정이 돼서 입원 실비 입원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얼마 안 되는데 같이 교육 받았는데 왜 아무도 기억 못하지? 그분 교육을 통원. 들은 적이 있는데. 원래 항암 치료는 통원으로 받습니다. 네. 항암 치료를 근데 입원으로 처리해서 입원에서 제하는 경우나 입원 처리가 되는 경우 이유가 뭐죠? 밖에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그때 기억나시나요? 저만 같이 들은 거, 저 그때 임민규 손해사장님 그거 기억나지 않나요? 비슷한 내용이. 그래서 그거 입원으로 치냐 안 치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입원으로 칩니다. 근데 면역항암제랑 화학항암제, 그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 통원 외래로 치료를 받으세요. 근데 실비 한두 금액이 얼마인데요? 2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해당 사항이 된다면 이런 걸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실비 만능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설계사들이 이제 잊지를 말아야 돼요. 자,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20분 남았는데요. 저 물어봐도 돼요? 네. 그 진단비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어쨌든 첫 번째라고 하셨잖아요. 베스트 나이스죠. 근데 진단비가 비싸잖아요. 이게. 근데 고객들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고 그걸 맞춰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갱신형으로 해도 암은 좀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나이 있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5천을 넣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어린이 보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넣고 이제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 해서 저는 암 진단을 좀 줄이고 항암 치료비, 표적 항암 치료비를 넣었거든요.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진단비가 많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표적 항암을 빼고 암 진단을 1000이라도 더 높이는 게 좋은 건지. 경제적인 여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FA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넣는데 한 가지만 더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또 보장에 또 다른 눈으로 이게 똑같은 사안을 우리가 좀 다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되게 어려운 시도긴 한데 질병 수술비 중에서 질병 종수술비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종수술비에서 보통은 5종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300 들어가고 500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종수술비의 장점이 뭐가 있죠? 그 암진단비의 단점이 하나가 있죠. 연체기간, 감액기간 빼고 지급이 1월밖에 안 돼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지급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청이 물론 업셀링을 해서 보험료 체결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생존하는 문제고 개인적인 근데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잘해야 고객을 옆에서 또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장을 짜다 보면 안진대학은 1,000만 원이니까 막 3만 원이 붙네. 연세가 많으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빼면 보험료는 확 줄어드는데 나중에 편찮으시게 됐을 때, 안진단을 받으시게 됐을 때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죄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기왕이면 다홍침하고 바다액선이라고 조금이라도 좋은 거 넣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 비슷한 일을 하도 많이 겪으니까 본인께서 세팅하신 대로 안진담이 좀 적게, 표적 항암 치료 좀 적게 넣은 다음에 수술비 쪽으로 저거 짱으로 굴려야 되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분명히 이분 어떻게라도 수술을 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넣게 되더라고요. 네, 금액은 그렇지만 효용성이나 활용도 자체는 수술비가 더 높아요. 어르신들한테는. 자, 이거 다음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짧게 하고 끝낼게요. 길게 할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실비 얘기를 잘 하셨습니다. 이제 실비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비는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실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큰 먹거리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고객들조차도 실비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뭐 이게 녹화되고 있어서 뭐 욕을 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네. 저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보험을 만드는 보험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이건 맞아요. 실손의료비 보험은 정말 좋은 보험은 맞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행태를 봐서는 정말 나쁜 짓들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기업의 손해율을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 우리 고객님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실비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수술에 관련된 게 대부분이에요. 수술에 관련된. 수술을 해서 실비보험금 청구를 신청을 하면 다 지금 거절을 놓고 있어요. 저희 사촌 누나 매형이 사촌 누나의 제 남편이 여기 강남에 있는 거기서 일하거든요. 직원인데 보험금 고객님 거 환자분 거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다시 병원에 대해서 민원이 막 접수되고 있대요. 왜냐? 보험금을 안 줘. 지급 거절을 때리고 있어. 혼탁도 검사도 하고 백내장 수준 검사를 해서 4 중에서 3 이상, 5 중에서 4 이상이 나와야지 보험을 주겠다는 거예요. 계열받지 않아요. 저 죄송합니다. 녹화는 거니까.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이 고객님 중에서 실비밖에 없는 고객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점점 실비는 이런 형태로 변화할 거예요. 보험사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보험금 지급을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점점 더 검사 조건이나 요건을 까다롭게 할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영업 좀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보험금 청구를 해도 보험사에서 이거 조사건이 아닌데 조사로 넘어갔네. 이게 아닌데 이런 서류를 요청하네. 그럴 겁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도 실비보험 하나 때문에 700만 원씩, 1000만 원씩을 보험료를 내지는 않거든요. 1년에. 1, 2년짜리 가입해놓고 6년 정도 유지해놓고 백내장 양안 수술 오늘 입원해서 하루, 내일 입원해서 하루 받으면 얼마죠? 강남에서 받으면 한쪽에 700만 원, 1000만 원씩 해요. 렌즈 서비스로 해가지고. 그런 거 맞겠다는 거예요. 고객님께서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게 확대될 거라는 오늘 얘기는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실비만 있으면 돼 하는 고객님들을 무참히 발라버릴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되나 모르겠는데 무참히 아주 그 무지함을
제대로 깨우쳐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 자 설계사끼리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금융감독원 어디 편이에요? 소비자 편이죠. 우리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 안 해주죠. 악성 민원 다 받아주잖아요. 우리 항상 잘못한 사람이지. 고객님 그게 아니오라. 소인의 민원 경위서를 작성하겠나이다. 사실은 그것은 좋은 상품인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머리 아픈 일을 겪으시고도 하실 텐데 금융감독원의 요즘 행태는 아주 꼴불견입니다. 현대해상이나 하나손해보험 같은 데 들어가셔서 제 먼저 파워창 뜨시는 거 보면 보험 사기 근절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불쾌합니까? 고객님도 보험금 받으시려고 보험 가입하신 건데 그렇죠? 우리가 사기쳤어요. 아니에요. 하이프 시술 19세 미만 및 폐경 이후 여성 시술 시 지급 거절. 19세 미만이 왜? 성인이 아니라서? 성인 아니니까 이제 뭐 자궁의 보존이나 임신과 관련된 내용을 걱정을 안 해서 그런 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이프 시술의 장점은 뭐죠? 자궁 근종, 난종 이런 걸 제거하더라도 자궁에 이상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계획이나 여성의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술이 다만 비싸서 하시고 실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안 하려고 노력들 하죠. 도수치료도 그렇고요. 비밸브 재건술. 자, 비밸브 재건술은 솔직히 조금 얘기가 많아요. 요거는 제가 현장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비밸브 재건술은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많이 합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야구공 캐치볼 하신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막 술래잡기를 하다 어디 꽝 붙인 다음에 이제 코가 삐뚤어지거나 하다 보면 한쪽이 숨이 잘 안 쉬어지죠. 네. 비염은 아니지만 아니면 뭐 그래서 이거를 겸하면서 기왕하는 수술, 코를 높이는 수술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거 지급이 좀 잘 안 되는데 네. 성형외과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코드를 따로 잡아주거나 영수증 2개 끊어주는 거예요. 비중격 만곡증 이비인후과에서는 10만원, 20만원으로 잡아주고 반대 이쪽에서 한 700, 600짜리 잡아주고 성형외과에서 한 10만원, 20만원 진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는 이거는 좀 모럴이 있죠. 근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를 근데 보통은 이거 한번 빵 부딪힌 분들은 성형수술 다시 하시더라고요. 다. 잘생기신 동기가 있었어요. 네. 대학교 때 야구 동아리에서 그 캐치볼을 하면은 꼭 한 10명에 한 명씩은 한 학기에 한 명씩 코가 박살나서 오더라고요. 한 학기 지나고 나면 잘생겨져 있더라고요. 보통 여기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요즘 뭐 경쟁력인 시대니까 필러도 있고 뭐 실리콘 넣는 것도 있고 저도 보톡스 맞아봤어요. 네. 그런 얼굴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좋더라고요. 살도 안 빼도 티도 좀 얄쌍해 보이고. 자, 원론으로 돌아와서 자 실손은 현재 가지고 갈수록 득이 된다, 실이 된다, 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비 하나만으로 보장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비 보험은 그럼 해지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지만 실비 보험 하나만으로도 어려워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보장을 거부한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를 하나 둘씩 늘리고 있어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한 선택은 고객님과 환자가 되신 본인들한테 권리입니다, 권리. 실손의료비 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자기 돈 먼저 쓰시죠. 거기서 자기 부담금도 있을 거고요. 애초에 설계사나 보험회사한테 어떤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우리 고객님들의 권리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손의료비 보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권해드려야 하는 분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장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시면은 부족한 보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술 및 치료비 플랜으로 제안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영업 그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드렸어요. 네, 요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필요한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실비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실비 아주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당도 같아요, 보험사 지금 하는 행태가. 그럼 우리가 거기에 더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객님의 일단 권리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실비는 더 축소될 겁니다. 자기 부담은 더 늘어날 거고요. 4세대 실손 2030년대 일어서면 그것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니 2010년도 중반 때 판매된 실비들도 많이 올랐어요. 네. 왜 올리죠? 손해율이 손해율이 왜 올라갔을까요? 얘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도수치료 원타죠, 1타죠, 1타. 네. 자, 유정혜 FA님, 자꾸 질문해서 미안해요. 이런 사람 분명히 만날 거니까. 어른도 그렇고 제가 만났는데 제가 생명보험사 있을 당시에는 끝까지 제가 못했어요. 끝까지 설득을 못했어요. 분당에 엄청 큰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세요. 되게 짠순이에요. 되게 짠해요. 커피도 한 잔 안 줘. 업장 찾아갔어. 설득을 막 했어요. 막. 그거는 실비조차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건강보험 잘 돼 있잖아요. 이 건보료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는데. 뭐 있어요? 건보료는 얼마 냈는데. 아, 실비 하나 가입합시다. 실비 가입했어. 대표님, 따님 보험 실비 하나는 부족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잘 몰랐거든. 실비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2014년도 당시 일할 때도 15년도 일할 때도 실비 이렇게 오르질 않았다고요. 1세대 실손이. 작년부터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작년부터. 정확히 걔네가 한 10년 만에 이렇게 오른 거, 10년, 11년 만에 이렇게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실비만 있으면 돼요라고 하는 고객님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되게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죠? 정리할게요. 자, 실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고객님한테 정확히 이런 상황이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험금을 안 주는 보험을 내가 뭐하러 가입을 해야 돼? 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수술비 보험금이랑요, 그 치료비나 정액형 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낮죠. 왜죠? 코드로 싸우는 거잖아요. 코드로. 실비가 왜 지금 실비 지급 안 되는 게 왜 문제예요? 해석을 보험사랑 병원 그렇죠. 고객이랑 따로 완전 정확한 거예요 지금. 과잉 진료다. 야, 노안 치료지 그게 어떻게 백내장 치료야? 노안을 살면서 그냥 저절로 오는 거야. 근신한신은 노안으로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거 질병 아니야. 우리 보장 못 해줘. 우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해주다가 서류가 막 추가되는 거야. 다 갑상선 고주파, 갑상선 결절. 이번에 제 지인 분 DB랑 현대에서 지급됐어요. 석 달인가 이상 싸우셔가지고 그 손해사정센터 분께서. 자, 왜 안 돼요? 2cm 미만의 결절은 2회 이상 검사 없이 수술하실 때는 거부시 심사, 입증 서류 거부시 심사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갑상선에 결절이 2.0cm 이상이 돼야지만 인정을 하고 검사 이상, 검사 없이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검사가 2cm가 안 되는 애들을 그냥 떼놔버리고 수술비 보험금 청구하면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냅두면은 그러니까 이거 검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도 해야 된다 소리예요 이게.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에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잠깐만요.
목에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대보세요. 살짝. 되게 기분 별로죠. 네. 여러분들 그 목에 잠깐 염증 생기면 목 삼킬 때마다 그 목에 턱턱 걸리는 느낌 있죠. 근데 이게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실제로 이게 커지면 이걸 어떻게 달고 삽니까? 이거를 그냥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자. 그런데 실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비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보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진짜 그냥 병원 왔다 갔다 한 거. 어떻게 교통사고 나가서 교통사고는 이제 보장 따로 해주지만 길 가다 넘어졌어. 어디가 깨졌어. 물리치료 좀 다녀야 돼. 그런 것만 다닌다. 자, 왜 그러는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제 고객님이 얼마 전에 제가 메리츠 쪽에 해가지고 막 이만큼 그런 지급 이력 있었던 거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이만큼 다녀오셨다고 보험 처고 이만큼 하셨다고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되게 친한 분인데 아 내가 병원을 3군데를 갔다? 근데 3군데 간 모든 병원에서 정밀 검사와 함께 어떤 치료가 있는데 그걸 받으셔야 된다고 3 병원 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병원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실비 하루 통원 한도가 어떻게 되세요? 거기에 맞게끔 영수증 끊어드릴게요 라고 하더래요.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권하고 있다니까요. 얼굴에 흉이 졌어. 네. 좋은 연고 바르고 재생 레이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럼 사람이 36개월 무이자 해도 됩니다. 에휴, 이러고 한다니까요 진짜로.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서 권하면. 왜 의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비가 앞으로 갱신될 일은 자명하고 두 번째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될 게 많다. 여기 말고 또 뭐 있죠? 피부가 뭐 있죠? 아이들 아토피 연고 로션 제로이드 MD 오죽했으면 나왔겠어요. 근데 진격의 맘카페에서 들고 일어났죠. 이 슈애끼들이 막 우리 아가한테 발라줘야 되는 거. 그냥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보험사가 일단 꼬리를 한번 내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실비 하나만 가지고 계신 거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시술을 받으셨을 때. 자, 얘네가 지금 되게 그 보장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의 중간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험사는 이런 식으로 지급과세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실비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 중에서 질병 수술비하고 엔대 수술비하고 종수술비를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은데 종수술비는 자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고요. 질병은 읽어보세요. 똑같은데 매회 하느냐 연간 1회 하느냐 차이고요. 그렇죠? 회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엔대 질병 수술비는 KCD 질병 뭐 코드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질병만 보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마지막 종수술이에요. 네, 종수술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17종, 8종, 9종 수술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보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다고 딱 잘라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흡인 천자 있잖아요. 흡인 천자가 뭐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바늘 생검. 갑상선에 뭐 종양이 생겼어. 이거 다 열고 조직 검사할 거예요? 아니에요. 바늘 같은 거 흡인 검사하잖아요. 세친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이렇게 쪽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흡인, 천자, 절제, 절단까지 1, 7종, 8종, 9종은 보장을 하는데 다만
건강보험 심평원 코드 기준으로 했을 때 비급여는 수술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이 암이나 뇌나 심장 쪽에 질병을 진단을 받으셨을 때 수술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수술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1, 7종, 8종, 9종 수술만 가지고 있으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 수술을 늘 거면은 저 수술비, 요 수술비, 로봇 다빈치 로봇 수술비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건강책 기준으로. 다음으로 1호종 수술의 단점은 뭐죠? 수술로 인정하는 거. 1호종부터 얘는 수술에 대한 정의가 동일합니다. 절단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얘의 장점은 흡인 천자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은 무조건 단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마치고 자, 여러분 오늘 총정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항암 치료, 면역 치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를 물어볼 때는 역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암 진단비가 고객님 표적항암 면역항암 치료는 조건에 맞아야지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조건이 되고 내가 효과적인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암에 걸리게 됐을 때는 그것만큼 좋은 치료비와 그것만큼 좋은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저렴하고 좋은 보장이기 때문에 같이 챙겨가시면서 혹여나 어떤 암에 걸리더라도 보장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있다면 가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게 그냥 암 진단비잖아요. 말만 이쁘게 꾸민 거잖아 그냥. 그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 기본적인 세팅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맥락이 이해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실손의료비는 미래가 어둡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또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고객님들한테. 지금 난리예요, 병원들. 컨설팅하고 무슨 하고 그 실장병원 어딘지 아시죠? 실장들 달려있는 병원. 그 사람들이 영업하잖아요. 얼마 해준다고, 뭐 해준다고. 그런 병원들이 조만간 이거 병원에서 실비 안 된다고 싹 다 그냥 샷다 내릴 수도 있어요. 금감원에서는 보험사에서 그러는 거를 지금 입을 꾹 닫고 있다고요. 고객님 편을 안 들어주고 있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도 보장이 안 될 질병이나 치료나 수술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질병에 대한 보장은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갖고 해내도록 할게요. 아마 요즘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보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 질문 하나. 네, 질문 받겠습니다. 항암제 관련해서 초반에 알려주셨는데요. 네. 면역 항암제의 단점은 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비싸다고요.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표적보다 더 비싼 거겠죠? 뭐 일단은 비등비등하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표적 항암제도 그 제가 영상 뭐 가천대 의대 영상도 보고 뭐 길병원 영상 뭐 차병원 영상 다 봤는데 되게 신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사분들이 다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이미 임상약으로 아직도 그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화학 항암제가 암을 태워 죽이는 데 있어서 효과가 확실하죠. 화학 항암제 확실하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건강이 정상세포까지 싹 다 날려버리니까 받는 사람 자체가 아예 그냥 진짜 그 농약 쳐본 적 있어요? 풀밭에 농약 치면 애들 노랗게 말라 죽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제가
항암 치료 받으신 분 봤는데 예전 사진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우리 고모가 그랬고 유방암 진단 받으시고 정말 건강하게 통통한 아줌마 딱 있잖아. 50대 60대 아줌마 딱 느낌 딱 건강하게 딱. 근데 유방암 진단 받고 우리 고모가 목젖이 보이더라고요. 그 목젖이 이게 주름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머리 다 빠지고 면역항암제 선택 받은 사람 되는 사람만 쓸 수 있다는 게 참 단점이고 네. 비용이 감사합니다. 심포관 축하제니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점점 지원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받고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의료 보험이 없잖아요. 민영화돼 있잖아요. 머리가 터지고 어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면은 병원 간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보험 있냐고 물어봐요. 너 보험 있어? 사람 행색을 보니까 보험이 없을 것 같아. 병원비를 못 낼 것 같아. 병원에 간 애가 끌어안고 있는 진정하라고 끌어안게 해주는 곰돌이 인형이 얼마인 줄 아세요? 끌어안는데 5만 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존스홉킨스 병원 같은 데 가면 다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죠, 선택. 또 궁금하신 게 있나요? 내용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운데 쉽게 풀어내면 또 엄청 쉽거든요.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비 말고 다른 보험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해요? 아까 다 얘기했죠.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서 난 아플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까지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 선택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아픈 건 당연한 거야. 안 걸리면 다행이지. 안 걸리면 다행이지. 근데 그런 사람 설득할 바에는 가입하신 분 찾아가세요. 보험 가입한 사람 또 가입합니다. 아시겠죠?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영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